안녕하세요. DNA X 특강 자율주행 AI 편을 맡게 된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이은경 교수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특히나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이 자율주행은 어떻게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 결합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란 무엇인지는 함께 한 번 정도 알아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자율주행이란 무엇일까요?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별다른 조작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주행하는 형태를 우리는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사람의 인지와 판단과 제어 기능을 이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인지하고 제어해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운전 방식을 우리는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은 다들 이렇게 자율주행에 너무나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자율주행을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은 과연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자, 자율주행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을 현실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을 이렇게 4가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제어 기술, 세 번째는 추기 기술, 네 번째는 통신 기술, 이렇게 4개의 기술을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기술로 꼽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핵심 기술들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인지 기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운전을 하고 갈 때 항상 운전자는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가죠. 내 주변에 어떤 차들이 있고 나와 내 앞차와의 간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혹시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은 옆 차선에 혹시 차가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고려를 하면서 운전을 하죠. 차와 차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운전을 할 때 보행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항상 주시를 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보행자는 없는지 항상 사고의 위험을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이 눈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들,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인지라고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을 위해서도 사람이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자동차가 꼭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제어 기술입니다. 제어 기술은 무엇이냐? 제어 기술은 앞단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인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차를 멈춰야 하죠. 그럴 때 내 차와 내 앞에 뛰어든 보행자 간의 거리를 바로 판단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브레이킹을 제어를 해야만 보행자와의 충돌이 없이 안전하게 차를 세울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로직을 개발하는 분야를 우리는 제어 분야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측위 기술은 뭘까요? 약간은 용어가 어렵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측위 기술은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들은 대부분 인지와 제어에 관련된 기술들이 주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정말 자율주행,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추기 기술이 필요합니다. 추기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주행 중인 나의 위치, 현재 나는 어느 위치를 주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는 어떠한 물체들이 있는지, 어떠한 환경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 바로 추기 기술이죠. 추기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정밀 3차원 지도라는 데이터가 꼭 필요한데요. 이 고정밀 3차원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근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싶은 라이다라는 센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 라이다라는 센서는 실시간으로 3차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지형 지물에 대한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고, 이렇게 획득된 3차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고정밀의 3차원 지도를 만드는 그러한 센서가 되겠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주행 중에 지금 어느 도로를, GPS상에서 나는 어느 위치를 주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몇 번째 차선으로 달리고 있는지,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까지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기술이 바로 이 통신 기술이라는 부분인데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기술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의 핵심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지나 제어, 측위는 내가 지금 주행 중인 바로 보이는 환경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통신 기술은 조금 더 다른 개념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통신 기술이 바로 V2X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V2X라는 것은 자동차와 다른 여러 인프라 간의 통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행 중에 내 차와 내 앞차와 통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차와 내 옆에 있는 차와도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차가 내 차선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싶다면 나는 이미 그 정보를 통신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게 되죠. 이 통신 기술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인지 제어 측위 기술은 현재 내가 달리고 있는 주행 상황에 대해서만 대부분 중점적으로 알 수 있지만, 통신 기술은 100m, 200m, 멀게는 몇 킬로미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 어떤 경로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리 그러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자율주행을 너무나 이제 원하고 있죠. 좀 더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된 그러한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은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주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것일까? 자, 앞서 소개해드린 네 가지 핵심 기술이 있지만은요, 이 네 가지 핵심 기술 중에서 가장 인공지능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바로 인지 기술 분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인지 기술 분야가 인공지능 기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인지 기술을 위한 인공지능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예인데요. 자,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 위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새롭죠. 하나하나가 새롭고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를 모르죠. 그렇지만 아기는 점점 성장해 가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인지 기술 역시 이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자,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주변의 모든 사물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활용을 하나요? 처음에 아기는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엄마가 매일매일 아기를 바라보면서 물건 하나하나를 보여주고 반복적으로 알려주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빨갛게 예쁜 사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쁜 빨간 사과를 어느 날 엄마가 아기에게 보여주면서, 아가야, 이거는 사과란다. 사과는 참 맛있고 달콤하단다. 열심히 설명을 해주겠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노란색 사과, 또 다른 날에는 초록색 사과를 보여주면서, 아기야, 이것도 너무나 맛있는 사과란다. 계속해서 알려주죠. 그럼 아기는 그때그때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 사과는 이렇게 빨간 사과도 있고, 노란색 사과도 있고, 초록색 사과도 있구나.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반으로 잘린 속이 하얀색인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느 날은 엄마가 간식으로 사과를 먹다가 아가야, 이것도 사과야 라고 알려줄 때 아기는 이렇게 생긴 것도 사과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과라는 단어이지만 다양한 색상, 다양한 모양, 다양한 형태를 가진 것들에 대해서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줌으로 인해서 아이는 사과라는 이 물체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색상,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인지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지기술 역시도 이와 같은 논리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슈퍼컴퓨터, 너무나 지능은 뛰어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슈퍼컴퓨터는 아기가 방금 사과를 배웠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알아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알아가는지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두 가지를 꼽아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페데스트리안, 보행자를 반드시 잘 인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클, 자동차를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을 하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 보행자가 현재 있고 이 보행자는 어떠한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항상 주시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죠. 두 번째,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항상 내 주변의 자동차는 어느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는지, 속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항상 주시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내가 주행 중인 이 상황에서 어디에 보행자가 있고 어디에 자동차가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매 순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매 순간 보행자와 자동차를 잘 인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방식 그대로 많은 형태, 많은 다양한 모습을 갖춘 보행자와 자동차를 가지고 수많은 학습을 하게 되죠. 좀 전에 제가 아기가 살아가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이죠. 자동차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습을 가진, 많은 형태를 가진 보행자의 모습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역시나 다양한 형태를 갖춘 자동차의 이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동차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과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보행자와 자동차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또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지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렇게 수많은 자동차와 보행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열심히 학습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주행 중인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자동차들 그리고 옆에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를 아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와 보행자를 학습을 하게 되면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몇 %의 확률로 자동차이다 내지는 몇 %의 확률로 보행자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림의 위쪽에 보시면 페데스트리안 99% 보행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99% 자동차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판단하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내 앞에 있는 이 하얀 물체가 자동차고 이 자동차는 나와 어느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러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운전을 해야겠구나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보행자 역시도 차도 옆으로 가까이 걸어가는 보행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은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에서는요. 인공지능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딥러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물론 매체나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딥러닝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바둑 대전을 통해서 이 딥러닝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인간을 능가하는 이런 바둑 실력을 갖게 된 이 컴퓨터는 과연 어떠한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의 학습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바둑을 둘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알파고가 했던 딥러닝 방식과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자율주행을 위한 학습 방법은 좀 다른 방법이지만 그래도 딥러닝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딥러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심층 학습, 깊은 학습, 심화 학습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딥러닝과 일반적인 어떤 지금까지의 학습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신경망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수의 은닉층만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수의 은닉층만으로는 이렇게 정확한 인지 능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딥러닝에 아주 복잡한 다수의 은닉층이 포함되어 있는 딥러닝 신경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수의 은닉층이 포함되어 있는 딥러닝 신경망을 통해서 우리는 딥러닝을 실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봐도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 결론에 다다르는 게 보이시죠? 위 그림과 비교했을 때 그 사이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은닉층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처음에 스타트 입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에 다다를 때까지 이렇게 많은 은닉층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프로세싱을 하고 판단을 한 후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존에는 어떠한 형태로 학습을 했기에 딥러닝과 기존의 딥러닝과 기존의 신경망 방식이 다른 것일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기존의 신경망 모델은요, 원시 데이터에서 직접 특징을 추출해서 만든 특징 벡터를 입력으로 사용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직접 이러한 특징을 추출하는 데 개입이 돼서 각자 개발자마다의 방법을 통해서 그 신경망을 구성하기 위한 특징들을 뽑아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낸 데이터를 입력으로 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런 학습을 거친 후에 결국에는 마지막 출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일반 신경망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어떠한 개발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특징을 추출했느냐가 결국에는 마지막 출력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징의 디펜던시가 너무 많으면서 이게 정확도에 있어서의 한계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신경망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징 추출 단계부터 다 컴퓨터가 알아서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징 추출과 학습을 함께 딥러닝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로부터 효과적인 특징을 학습을 통해서 추출하고 그를 통해서 우수한 성능을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딥러닝 신경망 방식이 되겠고요. 위의 그림과 비교해 봤을 때 기존에는 특징 추출을 직접 사람이 해서 신경망을 통해서 출력을 만들어냈다면 지금의 딥러닝 신경망은 우리는 단지 처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만 잘 정리를 해주면은 딥러닝 스스로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기존의 신경망과 딥러닝 신경망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인공지능 딥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컨볼루션 신경망인데요. 이 컨볼루션 신경망은 짧게 영어로 표현하면 CN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상 처리 분야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CNN 방법은 크게 두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전반부는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해서 그 영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추출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볼루션 단계에서는요, 특징을 감지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컨볼루션과 풀링 작업을 수행을 하게 돼요. 다양한 방식의 커널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특징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걸 풀링 작업을 수행하면서 뭔가 최적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얼룩말 사진을 예를 들어 우리가 인지를 한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이러한 특징으로 추출되는 요소들이 어떤 부분들이 추출이 될까요? 보시면은 얼룩말에 있는 줄무늬들이 대부분 특징으로 추출이 되겠죠. 두 귀도 특징이 될 수 있고요. 4개의 다리도 특징이 될 수 있겠죠. 각각의 사진마다 그 물체를 특징할 수 있는 강한 특징들을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이 사진 안에 들어있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를 찾아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후반부는 어떠한 작업을 하게 될까요? 후반부는 이러한 추출해낸 특징들을 잘 이용해서
과연 어떠한 동물 카테고리에 속하게 될 것인지를 판단해내는 과정을 후반부에 하게 됩니다. 이러한 후반부의 과정을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알고리즘이 예측하는 대로 영상에 있는 물체에 대한 어떤 확률을 할당을 해서 가장 높은 확률에 해당하는 동물로 마지막 결론을 만드는 것이 후반부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영상 분류나 문자 인식 같은 문제에서 이 CNN 알고리즘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죠.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 앞단, 전반부 단이 바로 특징을 추출하는 컨볼루션 단계가 되겠고요. 이 컨볼루션 단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번의 컨볼루션과 풀링을 거쳐서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뒤쪽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과연 어떠한 동물에 속할 것이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후보군들을 만들 수가 있지만 그 후보군 리스트들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차지하는 동물의 카테고리를 찾아서 이 동물은 얼룩말입니다 라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바로 이 후반부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CNN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CNN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연산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소개해드린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컨볼루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특징들을 효과적으로 압축하기 위해서 다음에 소개해드릴 풀링이라는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은 CNN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요. 입력 이미지에서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특징을 뽑아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영역의 값들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하나의 값을 만드는 연산을 하는 것을 보통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입력으로 이러한 행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행렬에다가 특정 커널 마스크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연산이 맞춰진 컨볼루션 결과를 얻게 돼요.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x3의 행렬을 가지고 3x3 커널 마스크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y11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다양한 특징들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입력 데이터에 필터나 커널을 사용해서 컨볼루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컨볼루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컨볼루션 결과를 우리는 특징 지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 영상과 커널 마스크의 연산을 통해서 모든 위치에 존재하는 컨볼루션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특징 지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특징 지도가 만들어지면은 다음과 같은 행렬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해서 만들어지는 이 특징 지도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커널당 한 2차원의 특징 지도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2차원의 특징 지도는 2차원 행렬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특징 지도의 원소값들은 컨볼루션 필터에 포함되어 있는 특징을 표현을 하게 되고 이 각각의 특징에 대응되는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 값들로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K개의 컨볼루션 필터를 만약에 내가 적용을 했다면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필터를 적용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필터를 적용을 했을 때는 하나의 2차원 행렬의 특징 지도를 만들어주게 되지만 5개의 필터를 적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2차원의 사이즈이지만은 그 2차원 행렬이 5개로 중첩된 형태의 3차원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3차원 형태의 특징 지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연산이 풀링이라는 연산을 한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죠. 이 풀링이라는 연산은 컨볼루션 레이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그러한 레이어고요. 데이터의 공간적인 특징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연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에서 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이 풀링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풀링 연산은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풀링 연산은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맥스 풀링, 두 번째는 평균값 풀링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면 이 2x2 행렬의 값을 이용해서 맥스 풀링을 할 경우에는요. 우리는 이 4개의 요소 중에서 맥스, 가장 큰 값으로 4개의 값을 대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x2의 행렬의 값은 하나의 대표되는 5라는 값으로 정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연산을 통해서 결국에는 공간적인 특징, 그러니까 맥스 값을 이용해서 이 맥스 값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특징은 유지를 하면서 사이즈는 줄어들었죠. 2x2에서 1x1 행렬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효과를 갖게 되고, 이러한 효과는 결국 전체적으로 나중에 프로세싱을 할 때 사이즈가 줄어드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다른 풀링 방법은요, 평균값 풀링 방법이 있는데요. 평균값 풀링 방법은 동일한 방식이지만 최대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4개의 값을 더해서 4로 나눈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평균값 풀링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CNN에서 사용하는 풀링 방법은요, 맥스 풀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컨볼루션 레이어 후에 CNN 레이어 사이사이에 풀링 레이어를 보통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이 풀링 레이어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요. 풀링의 기능은 네트워크의 매겨 변수라든지 연산을 줄이기 위해서 사이즈를 지속적으로 감소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x2가 하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주 큰 행렬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줄이다 보면은 항상 2분의 1 사이즈 정도로 줄어들겠죠. 물론 몇 개의 행렬을 줄일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풀링 사이즈는 2x2를 하나로 줄이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를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특징 랩에 있는 어떤 지나친 섬세함을 줄여줄 수가 있고 요약 통계량을 추출해 줄 수가 있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썸머리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단계에 사용되게 될 메모리와 메모리의 크기와 계산량 역시도 감소를 시켜줄 수 있는 효과를 이 풀링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당연히 단축이 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버핏을 제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각 창의 최대값을 차지하는 값을 선택하는 것이 최대 풀링 방법이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유지함과 동시에 특징 지도의 사이즈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이 풀링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컨볼루션 과정과 그리고 풀링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컨볼루션 연산, CNN, 풀링 각각을 설명을 드려서 이게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인지를 해내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결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이러한 컨볼루션 연산과 풀링 과정이 어떻게 마지막 결론을 만들어내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그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컨볼루션 신경망 그리고 컨볼루션과 풀링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텐데요. 여기서 CP, CP, C, FC, FC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C는 컨볼루션 연산을 의미하고 있고요. P는 풀링 연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앞에서 컨볼루션과 풀링의 반복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컨볼루션과 풀링을 반복적으로 연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컨볼루션 한 다음에 풀링 하고요. 다시 한번 컨볼루션에서 풀링, 다시 한번 컨볼루션에서 마지막에 FC, 풀리 커넥티드 커넥션 연산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용하게 될 데이터는 32 by 32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필기체
영상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아래 그림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필기체 맵이 되겠습니다. 이 필기체 맵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 첫 번째로 수행하는 것이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이 컨볼루션 연산에 사용되는 컨볼루션 커널 사이즈, 우리가 사용할 마스크의 사이즈를 의미하는데요. 이 마스크의 사이즈는 5x5 사이즈를 사용을 할 거고요. 총 몇 개의 마스크를 사용할 것이냐? 총 6개의 마스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제가 마스크의 개수에 따라서 생성되는 특징 맵이 함께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영상은 32x32의 입력 영상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5x5 커널을 적용을 했고 총 6개의 마스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 6이 의미하는 것은 6개의 커널을 사용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28x28은요. 컨볼루션을 연산하고 나서의 결과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왜 사이즈가 줄어들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면 가운데 값에 대한 결과만 하나의 값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값을 제외한 이전에 시작했던 두 개의 행렬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사용하게 될 2개의 행렬은 그 가운데 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돼요. 저희가 행렬 연산을 이렇게 겹쳐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 가운데 5x5의 가장 가운데 위치의 값만 나오기 때문에 바운더리 영역에 존재하는 상하 좌우 2개의 데이터들은 이제 값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상하 좌우가 4개씩 줄어든 사이즈인 28x28 사이즈의 컨볼루션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 컨볼루션을 마쳤어요. 그럼 이제 풀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어떠한 풀링을 사용을 했냐면요. 2x2 커널을 사용했어요. 2x2 커널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2x2의 행렬을 하나의 값으로 만드는 그러한 연산이고요. 여기서도 맥스 풀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지금 컨볼루션을 마친 데이터는 6x, 28x, 28x, 28의 데이터였지만 여기에 2x2의 풀링을 하게 되면요. 이 28x, 28의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커널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 아래 그림에도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 대한 정보와 그림을 매핑해서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컨볼루션과 풀링을 마쳤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컨볼루션과 풀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전에 만들어졌던 6x, 14x, 14의 데이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한번 5x5 커널에 마스크를 사용을 했고요. 컨볼루션을 위해서. 여기 총 16개의 마스크를 사용했죠. 총 16개를 사용했다는 것은 16개의 특징 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14x4의 14x14의 커널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양쪽 사이즈가 2개씩 줄어든 상하 좌우 4가 모두 줄어든 10x10으로 데이터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볼루션을 마친 후에 또 동일하게 풀링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풀링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마스크 16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컨볼루션에 해당하는 사이즈가 또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풀링을 마친 행렬의 사이즈는 16x, 5x5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5x5 커널을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5x5에 5x5 마스크를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값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1x 120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왜 1x 120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총 120개의 커널을 120개의 마스크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5x5를 적용했을 때는 값이 하나가 나오고 총 사용한 마스크의 개수가 120개이기 때문에 1x 120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x 120에 우리가 결과를 맞게 됐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과정이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에서 하는 것들이 바로 풀 커넥션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풀 커넥션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렇게 나온 데이터들을 어떠한 카테고리로 정의할 것이냐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 풀 커넥션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한 예를 들면 0부터 9까지의 필기체를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0부터 9까지의 필기체 중에 내가 지금 입력으로 사용한 영상은 어떤 카테고리에 적용이 되는지를 확률적인 값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 마지막 아웃풋 10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처음에 컨볼루션 시작부터 해서 컨볼루션 풀링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아웃풋이 0부터 9 사이 숫자에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률값으로 나오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장 높은 확률이 나온 숫자로 우리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조금은 어려우셨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림을 통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구현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는 이제 케라스와 파이썬을 이용해서 구현한 코드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보시면은 시퀀셜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신경망 모델을 설계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했던 그 숫자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처음에 6개의 마스크를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5x5의 컨볼루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입력은 32x32 영상을 사용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28x28이 나오게 되죠. 자, 28x28 곱하기 6만큼의 데이터가 나오는 과정이 이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결과를 이용해서 맥스 풀링을 하겠죠.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28이 14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컨볼루션을 하죠. 이번에는 16개의 마스크를 적용했고요. 동일하게 5x5 마스크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거친 다음에 다시 동일하게 맥스 풀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120개의 마스크를 적용하면서 5x5 커널 사이즈를 적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지막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코드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망 모델이 설계가 되고 나면 마지막에 신경망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컴파일 함수와 fis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모델을 학습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몇 번의 학습을 하게 될지,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 가중치를 갱신할지에 대한 수치를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총 128개의 샘플을 이용을 했고요. 반복 횟수는 30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몇 %의 정확도를 갖는 그러한 CNN 모델을 만들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객체를 인식하는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러한 인지기술은 자율주행에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된 인공지능 인지기술은 자율주행 기술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게 되고 이러한 기술들을 빠르게 적용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 덕분에 다양한 사물을 높은 정확도로 인식할 수가 있게 됐고요. 주행 차량 주변에 차량을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종류를 인식하고 종류를 분류해내는 이러한 부분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보행자 인식이나 각종 표지판 인식도 이러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큰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어려웠던 어두운 밤이라든지 눈이 오는 상황 그리고 비가 오는 것 같은 악천후 환경에서도 아주 좋은 인식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술 덕분에 사람이 직접 봐서도 인지하기 어려운 그런 사물들까지 판단해내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자율주행 AI 인공지능 기술이 자율주행에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소개를 드렸고요. DNAX 특강 자율주행 AI에 대한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